안녕하세요. 최근에 청취자분들이 인텔 관련해서 흥미로운 자료들을 많이 보내주셨어요. 특히 그 엔비디아가 인텔에 7조 원을 투자한다. 이 소식 나오고 나서 하루 만에 주가가 막 23%나 급증했었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인텔이 왜 AI 다크호스로 떠오르지? 뭐 이런 궁금증 가지셨을 것 같아요. 네,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소식이었죠. 그동안 약간 좀 뒤처지는 거 아니냐는 시각도 있었는데 말이죠. 맞아요. 그래서 왜 하필 엔비디아가 인텔에 투자를 했을까? 이게 제일 궁금하고 또 AI 경쟁에서 좀 주춤했던 인텔이 왜 다시 주목받는지 그리고 다른 AI 주식들 막 오를 때 인텔은 좀 잠잠했잖아요. 이번이 진짜 반등의 기회가 될 수 있을지 뭐 투자 관점에서도 궁금한 게 많으실 거예요. 그렇죠.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 부분이라서 오늘 좀 깊게 얘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 보내주신 자료들 쫙 정리해서 인텔의 과거부터 현재, 특히 그 AI 전략, 시장 위치, 그리고 투자 포인트까지 좀 깊이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IT나 AI 좀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테니까 어려운 용어는 저희가 중간중간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편하게 들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인텔 이야기 한번 시작해 볼까요? 우선 인텔, 뭐 다들 아시겠지만 간단히만 짚어보면요. 컴퓨터의 두뇌, CPU 만드는 대표적인 회사죠. 네, 1971년에 세계 최초 마이크로 프로세서 만들면서 PC 시대를 열었던 회사고요. 그렇죠. 90년대부터 한 2010년대 초까지는 마이크로소프트랑 같이 윈텔 동맹으로 그냥 PC 시장을 거의 뭐 장악했었죠. 네, 압도적이었죠. 근데 그러다가 이제 모바일 시대로 넘어갈 때 약간 좀 삐끗했고 제조 공정에서도 문제가 좀 생기면서 맞아요. 그 사이에 이제 AMD나 TSMC, 또 엔비디아 같은 경쟁사들이 확 치고 올라왔죠. 네. 그러다가 2021년에 그 예전 인텔 전성기를 이끌었던 팻 갤싱어가 CEO로 다시 돌아왔잖아요. 네,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던졌죠. 인텔 재건하겠다. 핵심이 딱 두 가지였던 것 같아요. 제조, 그러니까 파운드리 역량 강화하고 AI 시장에서 뭔가 보여주겠다 이거죠. 네, 여기서 잠깐 파운드리. 이거는 이제 반도체 설계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들. 예를 들면 엔비디아나 AMD 같은 곳에서 설계를 받아서 대신 생산해주는 공장이나 사업을 말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일종의 반도체 위탁 생산이죠. 자, 근데 AI 이야기하면 보통 GPU를 많이 떠올리시잖아요. 엔비디아 때문에. 그렇죠. AI 이꼴 GPU 거의 공식처럼 느껴지죠. 근데 이게 GPU만 가지고는 AI 시스템이 돌아가지 않아요. 비유를 좀 해보자면 GPU가 한 번에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막 실어 나르는 대형 덤프트럭이라면 CPU는 그 전체 공사 현장을 지휘하고 관리하고 뭐 여러 가지 잡다한 업무 처리하는 현장 소장 같은 역할이에요. 현장 소장 비유 좋네요. 덤프트럭만 잔뜩 있다고 공사가 되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현장 소장이 딱 지시를 내려주고 조율을 해야죠. 실제로 엔비디아의 대표적인 AI 서버, 그 DGX 시스템 있잖아요. 그거 분해해보면 인텔 서버용 CPU 제온이 2개 들어가고 GPU가 8개 들어가는 그러니까 1대4 비율 구성이 거의 표준처럼 쓰입니다. 1대 4요? 생각보다 CPU 비중이 꽤 있네요. 네, 왜냐면 여러 GPU한테 작업을 나눠주고 관리하는 역할, 이걸 뭐 오케스트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CPU가 하고요. 또 데이터를 AI가 쓰기 좋게 가공하는 전처리, 후처리 작업, 그리고 뭐 저장 장치나 네트워크 관리, 시스템 운영 전반을 다 CPU가 맡거든요. 그렇군요. GPU가 막 연산하고 있을 때 CPU는 뒤에서 엄청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네요. 그렇죠. 조용하지만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그럼 왜 한동안 시장은 그렇게 GPU만 주목했던 걸까요? CPU는 좀 한물 간 것처럼 이야기되기도 했잖아요. 그건 주로 AI 모델을 학습시키는 과정, 그러니까 트레이닝 단계의 특성 때문이에요. AI 학습이라는 게 진짜 어마어마한 양의 데이터를 가지고 거의 똑같은 계산을 수십억 번 반복해야 하거든요. 네, 계산량이 엄청나다고 들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 대규모 병렬 연산 작업은 GPU가 구조적으로 CPU보다 훨씬 빠르고 효율적이에요. 그래서 AI 학습붐이 일면서 GPU가 완전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거죠. 학습 단계에서는 GPU가 워낙 압도적이니까. 네. 근데 이제 학습이 끝난 모델을 가지고 실제 서비스에 적용하는 단계, 이걸 추론이라고 하는데요. 인퍼런스. 인퍼런스. 이 추론 단계는 상황이 좀 달라요. 서비스 비용이나 응답 속도 같은 걸 고려해야 하잖아요. 네, 실제 서비스니까요. 그래서 CPU랑 GPU를 섞어 쓰는 게 합리적인 경우도 많고 또 인텔 CPU 안에 보면 AMX 같은 AI 가속경이 내장되어 있거든요. 이걸 활용하면 CPU만으로도 충분히 처리 가능한 추론 작업도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CPU 자체에도 AI 기능이 들어가 있군요. AMX요? 네. 그래서 이제 학습 단계를 넘어서 AI가 서비스로 확산되면서 다시 CPU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거죠. 균형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학습과 추론, 단계별로 필요한 능력이 다르다는 거군요. 잘 알겠습니다. 그럼 최근에 인텔이 다시 부상하는 구체적인 움직임들, 이걸 좀 자세히 볼까요? 여러 방향에서 동시에 뭔가 하는 느낌이에요. 네, 맞아요.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죠. 첫 번째는 역시 데이터 센터 분야인 것 같아요. 새로운 서버 CPU인 제온6, 그리고 AI 전용 칩인 가우디 3를 딱 내놨죠. 네, 특히 가우디3는 약간 전략이 달라요. 엔비디아처럼 최고 성능, 이게 아니라 가성비, 전력 효율, 그리고 개방형 생태계, 이걸 강조하고 있죠. 아, 개방형 생태계, 이게 엔비디아 시도랑 다른 점인가요? 그렇죠. 특정 회사 기술에 묶이지 말자, 이거죠. 일단 IBM 클라우드가 이걸 최초로 상용 서비스에 도입하기로 했고요. 네, 그 소식 봤습니다. IBM이 먼저 시작했군요. 그리고 두 번째는 AI PC 시장 공략. 마이크로소프트가 코파일럿 플러스 PC 기준을 내놨잖아요. NPU 성능 40팁스 이상. 네, TOPS가 초당 조단위 연산 횟수니까 꽤 높은 기준이죠. NPU는 AI 연산 전용 칩이고요. 근데 인텔 차세대 노트북 칩 루나 레이크가 딱 48팁스 성능을 갖췄다고 발표하면서 이거 AI PC 교체 수요? 인텔이 가져가는 거 아니냐? 이런 기대감이 커지고 있죠. 타이밍이 아주 절묘했죠. 세 번째는 다시 파운드리 사업. 여기서 8A, 그러니까 옹스트롬급 공정 기술. 이걸로 외부 고객 잡겠다고 나섰는데 네, 이것도 정말 중요하죠. 인텔 자존심이 걸린 문제이기도 하고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주요 고객 후보라는 얘기도 나왔었죠. 네, 맞아요. 만약 MS 같은 빅테크를 고객으로 확보하면 이건 진짜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진짜 결정타. 네 번째가 바로 엔비디아와의 초대형 제휴랑 50억 달러, 약 7조 원 지분 투자 소식. 이야, 이거는 정말 시장이 다 놀랐죠. 네, 저도 처음에 듣고 잘못 들었나 했어요. 아니, 경쟁사인데? 이렇게 큰 돈을? 그렇죠. 이게 단순한 자금 수열 그 이상인 거죠. AI 시장 최강자인 엔비디아가 인텔의 기술력, 특히 파운드리나 미래 로드맵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정을 해줬다. 이런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고 봅니다. 앞으로 수주 확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겠네요. 네, 그럴 가능성이 높죠. 양사가 데이터 센터랑 PC용 AI 제품 공동 개발하기로 했잖아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로 나올진 모르겠지만 앞으로 인텔 칩이랑 엔비디아 GPU가 더 잘 호환되고 협력할 수 있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거든요. 아, 그럼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 GPU를 많이 쓰는 클라우드 기업들한테 인텔이 우리 CPU나 파운드리 쓰시면 더 시너지가 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는 거군요. 그렇죠. 훨씬 설득력이 높아지겠죠. 엔비디아 거 보증하는 셈이니까요. 아까 가우디3 얘기할 때 개방형 생태계 언급하셨는데 이게 엔비디아 쿠다에 맞설 수 있는 전력인가요? 좀 더 설명해 주시면 좋겠어요. 네, 인텔은 이제 UXL 재단이나 원 API 같은 걸 주도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특정 회사 기술, 그러니까 엔비디아 쿠다 같은 데 묶이지 않고 여러 회사 하드웨어에서 자유롭게 AI 개발을 할 수 있는 표준 환경을 만들자는 거예요. 아, 약간 반쿠다 연합 같은 느낌이네요.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죠. 구글이나 ARM 같은 큰 회사들도 참여하고 있고요. 물론 큐다가 워낙 오랫동안 표준처럼 쓰여서 강력한 생태계를 가지고 있지만 개발자나 기업 입장에서는 특정 회사에 너무 의존하는 걸 좀 부담스러워하는 경향도 있거든요. 네, 선택지가 많아지면 좋죠. 그렇죠. 그래서 인텔의 이 개방형 전략이 얼마나 호응을 얻을지가 중요한데 장기적으로는 충분히 의미 있는 대안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가우디3가 그 시험대가 되는 셈이고요. 여러 가지 긍정적인 신호들이 보이긴 하는데 그럼 실제 성적표, 그러니까 실적은 좀 어떤가요? 이게 투자자분들은 제일 궁금하실 텐데요. 네, 중요하죠. 가장 최근 실적인 2025년 2분기를 보면요. 매출은 129억 달러로 작년이랑 비슷했어요. 근데 구조조정 비용 같은 것 때문에 회계 기준인 갭으로는 적자를 기록했죠. 아, 아직은 훅다 전환은 아니군요. 네, 사업 부문별로 보면 데이터 센터 및 AI, 이걸 DCAI라고 부르는데 이쪽 매출은 39억 달러로 전년 대비 4% 늘었고요. PC용 칩, CCG는 7.9억 달러로 3% 줄었고 인텍 파운드리 매출은 44억 달러로 3% 증가했습니다.
아직 뭐 드라마틱한 반전은 아니지만 그래도 AI 관련 매출이 조금씩은 올라오고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과거 한 2, 3년 동안 공정기술 지연되고 경쟁 심화되면서 꽤 힘들었잖아요. 그걸 생각하면 이대 막 회복의 실마리를 찾아가는 단계? 뭐 이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방향성이 중요하겠네요. 네, 앞으로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투자자 관점에서는 몇 가지 지표를 좀 눈여겨봐야 해요. 첫째는 방금 말씀드린 데이터 센터 및 AI, DC AI 부문의 분기별 성장률이 얼마나 가파르게 올라가는지. 네, AI 관련 매출 성장세. 두 번째는 파운드리 사업에서 외부 고객 매출 비중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그리고 수율, 그러니까 불량 없이 잘 만들어내는 비율이 얼마나 개선되는지. 이게 수익성이랑 직결되거든요. 아, 파운드리 수율 중요하죠. 세 번째는 AI PC 시장에서 인텔 칩 점유율을 얼마나 가져가는지. 마지막으로는 엔비디아와의 협력이 구체적으로 어떤 제품 출시나 수주 계약으로 이어지는지. 이런 것들을 좀 면밀히 봐야 합니다. 네, 구체적인 지표들을 확인하는 게 중요하겠군요. 그럼 AI 시장 전체 규모는 계속 커지고 있는 거죠? 그 안에서 인텔의 위치는 어느 정도라고 봐야 할까요? 네, AI 시장 자체는 뭐 다들 아시다시피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죠. AI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칩 시장만 해도 2030년에는 2,860억 달러 규모가 될 거라고 하니까요. 와, 2,860억 달러면 정말 어마어마해요. 근데 여기서 또 재밌는 분석이 있어요. 대로로 그룹 분석을 보면 AI 데이터 센터 지을 때 전체 설비 투자 비용 중에서 GPU 같은 가속기가 차지하는 비율은 한 3분의 1 정도래요. 그럼 나머지 3분의 2는 뭔가요? 그게 바로 서버 자체, 그러니까 CPU 포함해서요. 그리고 네트워크 장비, 스토리지, 전력 공급, 냉각 설비 이런 인프라에 투자된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GPU가 아무리 비싸고 중요해도 데이터 센터 전체로 보면 다른 부분 투자도 엄청나게 크다는 거네요. 그렇죠. AI 붐 속에서도 CPU를 포함한 서버랑 인프라 시장은 여전히 거대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인텔은 아시다시피 서버 CPU 시장에서는 아직도 70% 넘는 압도적인 점유율을 가지고 있거든요. 아, AMD가 많이 따라왔다고 해도 아직은 인텔이 우위군요. 네, 2024년 기준으로 보면 인텔이 한 76%, AMD가 24% 정도 되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물론 AMD 성장세가 무섭긴 하지만요. 인텔은 이제 제온6로 이 시장을 지키고 반격하려는 거고요. AI PC 시장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중요하고요. 네, 2026년이면 전체 PC의 절반 이상이 AI PC가 될 거라는 예측이니까요. 인텔한테는 이것도 정말 중요한 기회죠. 루나레이크가 잘 해줘야 하고요. 알겠습니다. 시장 상황은 그렇고 경쟁 환경은 역시 치열하죠. 엔비디아, AMD 둘 다 만만치 않은데요. 인텔이 가진 기술적인 장점, 뭐랄까 해자라고 하죠. 그건 뭘까요? 인텔의 해자. 몇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뭐니 해도 전 세계 데이터 센터에 엄청나게 깔려있는 x86 아키텍처와 제온 CPU 기반이죠. 이게 엄청난 자산이에요. 네, 기존 시스템과의 호환성이 중요하니까요. 그렇죠. 여기에 아까 말한 AMX 같은 내장 AI 가속 기능을 딱 얹어서 기존 소프트웨어 환경 크게 안 바꾸면서도 AI 성능을 높일 수 있다. 이게 큰 장점이죠. 두 번째는 아까 나왔던 개방형 소프트웨어 생태계, UX론, API를 밀고 있다는 점, 특정 회사에 종속되지 않으려는 움직임. 네. 세 번째는 첨단 패키징 기술이에요. 여러 개의 작은 칩렛을 하나처럼 아주 정교하게 연결하는 기술인데 EMIB나 포브로스 같은 거요. 여기서 인텔이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패키징 기술도 중요하군요. 네, 칩 성능을 끌어올리는데 아주 중요해지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파운드리 사업 자체죠. 특히 80A 공정에서 선보이는 백사이드 전력 공급, 파워비아 같은 혁신 기술로 기존 강자들, TSMC나 삼성전자와 차별화하려는 시도, 이것도 해자가 될 수 있죠. 여러 무기가 있긴 하네요. 네, 근데 이 강점들이 얼마나 깊고 튼튼한 해자가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해요. 왜냐하면 경쟁사들도 워낙 막강하니까요. 그렇죠. 엔비디아는 GPU 성능이랑 쿠다 생태계가 너무 강력하고
AMD도 서버 CPU인 이파이 코어 수가 많고 또 AI 가속기 MI300X는 HBM이라고 하는 고대역폭 메모리를 엄청 많이 192기가 탑재해서 어필하고 있고요. 네, HBM 용량 경쟁도 치열하죠. 그래서 인텔의 X86 기반이나 내장 가속 기능이 분명 이점이긴 한데 정말 최고의 AI 성능을 원하는 시장에서는 여전히 엔비디아 GPU가 더 선호될 수 있단 말이죠. 개방형 생태계도 아직은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렇죠. 당장 쿠다를 대체하기는 어렵죠. 장기적인 비전이고요. 패키징이나 파운드리 기술도 잠재력은 큰데 결국은 수율이랑 원가 경쟁력 이걸 증명해야 시장에서 인정을 받습니다. 역시 수율과 원가군요. 네. 그래서 엔비디아와의 협력이 이 모든 강점들을 제대로 활용하는 데 큰 힘이 될 수 있는 건데 그 시너지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올지 이게 정말 핵심 관전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투자자 관점에서 이 모든 상황을 좀 정리해 볼 필요가 있겠네요. 물론 저희가 특정 종목을 추천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분석을 바탕으로 한 관전 포인트 정도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투자 조언은 아니고요. 일단 주요 모멘텀, 그러니까 긍정적인 기대 요인들은 분명히 보입니다. 첫째, 가우디 3가 IBM의 시작으로 다른 클라우드 기업들로 얼마나 확산될지 이게 매출로 연결되니까 중요하고요. 둘째, 제언 6, 특히 전력 효율을 높인 이코어 모델이 데이터 센터 교체 수요를 얼마나 자극할지 그리고 시장 점유율을 잘 방어할 수 있을지. 네, 이 코어 모델이 TCO 절감에 유리하니까요. 셋째, AI PC 교체 사이클이 본격적으로 왔을 때 인텔 칩이 얼마나 수혜를 볼지. NPU 40톱스 기준 충족한 게 긍정적이죠. 윈도우 10 지원 종료 같은 이벤트도 있고요. 넷째, 파운드리 전환이 얼마나 성공적으로 진행될지. 신규 고객 확보 소식이나 수율 안정화 같은 가시적인 성과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에 대한 기대감을 한껏 높여준 엔비디아의 투자 및 협력. 이게 강력한 모멘텀이죠. 네, 모멘텀은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리스크 요인도 짚어봐야겠죠. 당연하죠. 핵심 리스크도 명확하게 존재합니다. 첫 번째는 역시 파운드리 전환 과정에서의 문제예요. 수율이 계속 안 나오거나 원가가 너무 높거나 납기를 못 맞추거나 하는 문제가 지속되면 수익성에 바로 타격을 주거든요. 이게 가장 큰 리스크 중 하나죠. 네, 파운드리 사업이 잘 안 풀리면 좀 치명적일 수 있겠네요. 그렇죠. 두 번째는 경쟁 심합니다. 엔비디아가 또 다음 세대 칩, 블랙웬 같은 거 내놓을 거고 AMD도 EPIC CPU랑 MI300 가속기 라인업 계속 강화할 거란 말이죠. 인텔이 기술 격차를 빨리 못 좁히면 점유율을 계속 잃을 수도 있어요. 모멘텀과 리스크가 정말 팽팽하게 공존하는 상황이네요. 그럼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떤 기준으로 좀 판단을 해볼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변동성이 좀 클 수 있는 시기잖아요. 그래서 구체적인 이벤트가 발생하는지 여부를 좀 확인하면서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전략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어떤 이벤트일까요? 예를 들어서 가우디 3가 IBM 외에 다른 대형 클라우드 업체에도 공급 계약을 맺었다는 발표가 나온다든지 아니면 18A 공정으로 어떤 빅테크 고객을 확보했다는 계약 공시가 뜨거나 양산 수율이 목표치에 도달했다는 소식이 들려온다든지. 아, 그런 구체적인 뉴스들이 나올 때마다 상황을 판단해 볼 수 있겠군요. 네, AI PC 판매량 데이터가 예상보다 훨씬 좋게 나온다든지 이런 긍정적인 이벤트들이 확인될 때마다 인텔을 재건 스토리에 대한 시장의 신뢰도가 조금씩 올라갈 수 있겠죠. 반대로 그런 소식이 계속 안 나오면 리스크가 부각될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경쟁사인 엔비디아나 AMD와의 상대적인 주가 움직임이나 밸류에이션, 그러니까 기업 가치 평가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비교해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시장이 인텔을 경쟁사 대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가늠해 볼 수 있으니까요. 네, 상대적인 비교도 중요하겠네요. 꾸준히 확인해야 할 지표들도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DC AI 부문 성장률, 파운드리 외부 매출 비중과 수율 변화, AI PC 시장 점유율 추이, 그리고 회사가 발표하는 재고 수준이나 현금 흐름, 설비 투자, 캐펙스 계획 같은 것들도 분기별 실적 발표 때마다 꼼꼼히 챙겨봐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투자 관점 포인트까지 잘 짚어주셨고요. 아까 데이터 센터 얘기할 때 CPU랑 GPU 비율 얘기가 잠깐 나왔는데 이게 실제로 어느 정도 비율로 들어가고 비용 차이는 대략 어느 정도 나는지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너무 복잡한 숫자는 아니더라도 개념적으로라도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게 딱 정해진 건 아니지만 대략적인 경향은 있어요. 일단 비용은 환율이나 구매 물량에 따라 워낙 유동적이라서 정확히 얼마다라고 말하긴 어렵고요.
원칙적으로 보면 AI 학습이 주 목적이다. 그러면 아무래도 고성능 GPU, 예를 들어 엔비디아 H100 같은 걸 많이 써야 하잖아요. 네, GPU 성능이 중요하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보통 H100 8개를 묶은 서버 한 대 가격이 막 수억 원씩 하거든요. 이런 비싼 서버를 여러 대 사용하고 이걸 또 관리하기 위한 CPU 서버가 보조적으로 붙는 형태가 돼요. 당연히 초기 투자 비용, 즉 캐펙스가 엄청나게 높죠. GPU 가격 자체가 워낙 비싸니까요. 학습용은 초기 투자가 많이 드는군요. 네. 반면에 AI 추론 서비스나 그냥 일반적인 웹 서비스를 돌리는 게 주 목적이다. 그러면 상황이 달라요. 이때는 GPU 수를 좀 줄이고 대신 CPU 서버를 많이 사용해서 응답 속도나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사용자 수를 늘리는 게 중요하거든요. 아, 추론은 응답 속도랑 동시 처리가 중요하군요. 그렇죠. 그리고 이때는 초기 투자 비용뿐만 아니라 운영 비용, 그러니까 전기세나 냉각 비용 같은 오펙스까지 고려한 총 소요 비용, TCO를 낮추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인텔 제온 CPU에 들어있는 AMX 같은 가속 기능을 활용해서 필요한 GPU 수를 줄이는 그런 비용 효율적인 구성을 많이 고려하게 되죠. 아하, 용도에 따라 구성과 비용 고려점이 완전히 다르네요. 네. 요약하면 학습 중심일수록 GPU 비중과 초기 투자 비용이 높고 추론이나 서비스 중심일수록 CPU 비중이 높아지면서 총 소요 비용 TCO 관리가 중요해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별 서버로는 아까 말한 eCPU, 8GPU 1.4 비율이 학습용으로 많이 보이고 데이터 센터 전체로는 목적에 따라 CPU 서버 수가 GPU 노드 수의 1배에서 2배 정도까지 다양하게 구성될 수 있고요. 네, 학습용은 초기 투자, 추론 서비스용은 운영 효율과 총 비용 관리. 이제 좀 그림이 명확해지는 것 같습니다. AI 시대라고 해서 CPU가 끝난 게 절대 아니라는 거죠. 여전히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요. 인텔은 이제 주력인 제온 CPU 성능을 강화하고 AMX 같은 기능 넣어서 또 가우디3라는 AI 가속기도 내놓고 UXL론, API 같은 개방형 생태계도 만들고 18A 공정으로 파운드리 사업도 다시 일으키고 여기에 결정적으로 엔비디아와의 협력이라는 날개까지 단 거죠. 정말 다각도로 반격을 준비하고 있네요. 네, 과거의 영광을 되찾기 위한 인텔의 반격이 이제 막 시작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시장의 평가는 아직 좀 엇갈리지만 다시 주목해야 할 중요한 플레이어가 된 건 분명해 보입니다. 네, 오늘 청취자분들이 보내주신 자료 덕분에 인텔의 재건 전략을 정말 깊이 있게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CPU의 건재함부터 가우디3, AI PC, 파운드리, 그리고 엔비디아와의 협력이라는 강력한 모멘텀까지 인텔의 앞으로 행보가 다시 정말 흥미로워지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인텔의 전략지를 쭉 짚어봤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 오, 어떤 질문인가요? 인텔과 엔비디아의 이번 협력, 이게 단순히 서로 부족한 부분을 좀 메워주는 기술 제휴 수준일까요? 아니면 혹시 이걸 넘어서 이 두 거대 기업이 손을 잡고 앞으로 AI 데이터 센터의 표준 아키텍처 자체를 자신들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아예 재편하려는 더 큰 그림의 시작일 가능성은 없을까요? 와, 표준 아키텍처 재편이라 생각해보니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앞으로 이 둘이 공동 개발해서 내놓을 제품들이 과연 어떤 모습일지, 그리고 그게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지켜보는 것이 앞으로 AI 산업 전체의 판도를 읽는데 굉장히 중요한 열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질문을 청취자분들께 던져드리면서 오늘 분석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네, 흥미로운 질문까지 던져주셨네요. 오늘 저희 분석이 청취자 여러분의 궁금증 해소와 또 투자 관련 인사이트를 얻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또 흥미로운 자료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